안녕하십니까. 2021 서대문 복지 이슈 포럼 ESG와 미래복지 진행을 맡은 이대 종합사회복지관 강은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진행을 하게 돼서 매우 긴장이 됐었는데요. 오프닝 영상을 시청하고 보니 긴장이 설렘으로 바뀐 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쁘신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생중계와 줌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라는 주제로 일부 기조 강연 시간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서진석 SK텔레콤 ESG 혁신그룹 팀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2부 사례 발표 시간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이 ESG와 복지의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3부 시간에는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님과 함께 새 강연자분의 대담이 진행이 됩니다. 본 행사는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대문 구청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복지 포럼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셔서 서로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의견을 나누는 분들도 한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전히 코로나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로 계속 되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한 복지 포럼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이런 영역들을 우리 복지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한 좋은 시사를 줄 수 있는 이런 복지 포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오늘 또 그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대로 문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의견 주시면 바로 피드백도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ESG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최근에 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조건 어떤 물질 성장만을 위주로 하는 이런 사회가 가져온 피해를 직접 겪고 있으니까 더 실감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탄소 중심의 이런 발전을 하다 보니 지속 가능도 계속적으로 헤쳐올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역들이 이 자연을 너무 침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경우에도 함께 공생하지 못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존을 파괴함으로써 거꾸로 우리 인류가 습격을 받은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들이 요즘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나 팬데믹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그야말로 경제성장, 발전 내지는 어떤 이기적인 이런 행동들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인류 그리고 자연 또 우리 지구까지 포함해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 문제를 어떻게 접목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석진 구청장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1 서대문 복지 이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ESG와 복지의 만남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호기심을 해결해 주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ESG와 참성장, 복지국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영준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제3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일단 첫 시대는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거의 1800년대까지 생산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시기죠. 매년 똑같은 수준의 생산품을 생산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만약에 인구가 늘거나 아니면 흉년이 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사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서 여기 영국의 예와 같이 180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그 성장률이 급속하게 빨라집니다. 거의 절벽에 가깝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냥 싸우지 않아도 이 생산력의 증대만으로도 이런 증가하는 인구들과 그리고 더 다양한 삶의 부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제3시대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제3시대는 공존의 시대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멸의 시대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을까요? 4가지 패러다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을 한번 그 2가지의 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미래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축은 가치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가격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된 패러다임은 바로 현재의 가격을 얼만큼 많이 생산하는가라고 하는, 저는 이거를 근시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경제 성장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3가지 다른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예를 들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를 지금 다 소비해버리는 거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투자적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아이나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들, 아니면 연구 개발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은 당장 지금 부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미래의 가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가치로 넘어가면 또 2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것을 돌봄적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적 패러다임은 지금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돌봄이 없이 아이들이 자랄 수는 없죠. 하지만 부모의 돌봄은 가격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미래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숨쉬고 있는 거, 이 산소,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혜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격표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미래적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봄적인 패러다임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패러다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제3시대로 이전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이 근시적인 패러다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래의 자원들도 끌어냈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도 갈랐고요. 그리고 우리의 돌봄의 가치라든지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는 지금 현재 무급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내는 비영리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가치를 만들어서 가격이 생긴 게 아니라 가치를 착취하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시적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계에 이르러 여러 가지 이제 근시적 패러다임으로 살아온 우리의 체제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삐걱거리면서 나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겠다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바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살면서 공멸로 갈 것인가? 저는 거기 그 선 앞에 지금 21세기 초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 한몸의식 혹은 연대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을 생산하는 것과 미래와 아니면은 가격과 가치는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를 막 극대화하면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고, 또 건강한 자녀 세대가 없이 노인의 삶이 안정적일 수 없고요. 그리고 건강한 소비자가 없는데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없고요. 반대로 나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좋은 고용주가 우리 사회에 없다면 그것도 역시 불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다 한 몸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이 한 몸 의식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이 공멸의 가능성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멸의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너무나 많이들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라서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코로나 이전 시기에도 이 기후변화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면, 1.5도씩 올라간다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와서 제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 보거나, 저는 1.5도는 아직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1.5도가 올라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도에서 1.5도의 온도가 올라서 38도로 쭉 사신다면 생활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바로 지구도 똑같은 원리로 이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환경이 한 몸인데 환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바로 그 소멸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한 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한 몸 의식도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였던 것처럼 1%의 부자들 혹은 10%의 부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이 와인잔 그 그림처럼요. 이렇게 와인을 부으면 위가 이제 가득 차면은 밑에까지 이렇게 와서 적화 현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풍요롭게 누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그림의 밑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와인잔이 커지면서 계속 위를 독식하고 밑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의 생태계가 줄어드는데 거기가 죽어가는데 건강한 기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20대 혹은 3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젠더 갈등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몸의식이 결여된 사회, 그리고 불평등이 증가하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것들, 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대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각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래에 결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20대 여성들은 70% 이상이, 남성들은 50% 이상이 결혼할 생각이 없고 꼭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저출산의 0.8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이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될 노인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 한 몸이 이제는 아마 어느 한순간에 있어서는 이 한 몸 중에 어떤 파트가 나는 성공했다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 집중하면서 다른 파트가 죽어가는 것을 놓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전체의 몸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저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군 이래로 이렇게 나라가 풍요로웠던 적이 있었을까? 정말 최고의 시대에 나는 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 같은 것도 있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 계속 이렇게 갈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복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부터 시작해서 뭐 행복 지표 여러 가지 등등 최근에는 2020년도에 우울증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OECD 발표로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우울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모습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제 더 그런 그 사회적인 위험들과 개개인이 닥친 그런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4분의 1 정도, 25% 분들은 거의 큰 그 악영향을 받지 않으셨고요. 한 4분의 3 정도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일단 소득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고용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우리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서 더 이상 이 친구들과 이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의 한 문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0% 정도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한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이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고립 문제, 그게 경제적 문제와 얽히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면은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개인의 문제를 촉발하는 이 여러 가지 원인들, 디지털화, 감염병, 탈세계화 이런 것들은 기업에게도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개인이 불확실하고 기업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ESG가 나왔습니다. ESG를 제가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예전으로 하면은 아마 SEG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Speedy Economic Growth. 제가 볼 때는 빠른 경제 성장이 우리의 핵심이었는데요. SEG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낯설게 environment,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우리 사회가 거기로 가지도 않았고요. 가려면 너무나 멀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목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등장한 것 자체 그리고 가장 성장과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에게 ESG라는 척도가 중요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토픽이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ESG 또 한 1년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말이 될까요? 아니면은 한 향후 우리 그 탄소 배출이 중립이 되는 2050년까지는 계속 중요한 단어가 될까요? 저는 ESG라는 단어는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친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단어는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ESG의 정신은 아마 향후에 계속 중요한 그런 목표로 우리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CSR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안에 있는 거겠지만 굳이 조금 더 제 느낌상 나누자면 기업의 사회적 봉헌은 기업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봉헌은 그냥 바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다면 ESG는 조금 더 그런 사회 공헌을 내재화하는 거
즉 나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바로 ESG. 이제는 바깥의 활동만 이렇게 나의 수익의 일부를 떼서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활동 자체가 사회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ESG 중에 많은 분들이 E는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탄소 배출 줄여야지. 네, 이거 확실하죠. 그런데 S하고 G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많은 질문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중에 하나는 SG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공공과 시민들과 우리 기업들이 함께 S가 무엇이고 G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는 저도 이렇게 연구를 여러 개 좀 찾아봤는데 연구들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이나 젠더, 건강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개인들이 접근성이나 불평등을 겪지 않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개인의 자유와 안녕을 누리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패러다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인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보면 돌봄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투자적인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확장하는 형태가 바로 이 S를 실현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E는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이 될 텐데요. 이 환경의 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은 저도 한번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친환경적인 게 개인에게 윤리성을 부과하는 거고 그 윤리성이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저소득층은 그러면 정의롭지 못해야 하나요? 이거는 거기 그 윤리성을 누구에겐가는 강요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 사실 이 S 요소는 사실 함께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G는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기업의 내부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G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E하고 S를 함께 논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G를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협력적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민과 공동체와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정부,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G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S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 시민들이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G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S는 다시 한번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ESG의 그 범위를 넓히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입니다. 거기에 82.7%를 고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ESG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만의 ESG면 사실은 99.9%의 기업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물론 그 99.9%는 ESG를 잣대로 해서 투자를 받거나 그런 기업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SG를 그 정신을 우리 이 서대문구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그냥 작은 기업들이 함께 그 정신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공존의 시대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도 우리 공공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멸로 가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시나리오 같습니다. 굉장히 관료적인 국가, 그리고 질주하는 이 이윤만을 쫓아서 질주하는 기업과 시장, 그리고 너무너무나 허약해서 한마디 말을 잘 못하는 시민사회.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돼야 되겠죠. 국가는 더욱더 분권화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요. 더 평등하게 시민들과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기업들은 이제 ESG 정신을 가지고 이윤만 보고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과 소비자와 시민들과 함께 사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조금 더 안정성을 부여받는다면, 그리고 자율성을, 그런 장을 부여받는다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회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 사회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카고의 학자분께서는 현대 민주주의가 위기를 봉착하게 된 그 원인은 이 세 가지, 국가, 시장, 시민의 밸런스가 무너진 데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사회나 비영리나 공동체가 너무 허약합니다. 기업도 국가도 복지를 우리가 S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도 바로 어떻게 하면 국가와 시민이 이 개인을 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거칠게 해석을 하면 이 미친 짓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계속 근시안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지구는 잘 될 거고 뭐 이 출산 문제 해결될 거고 청년들 괜찮아질 거고 혹시 그렇게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요. 시민이 달라져야 되고 기업이 달라져야 되고 지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국가가 달라져야 되고 그랬을 때 이 공멸의 시대가 아니라 공존의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준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실천 현장에서 동료분들과 함께 더욱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SKT ESG 혁신그룹에서 근무하시는 서진석 팀장님께서 ESG와 사회복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서진석 팀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서진석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ESG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 ESG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는 사회복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지난 3월 달부터 ESG가 다른 사회적 가치나 사회공헌, 사회적 경제 이런 키워드보다 신문지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량으로 보면요,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과연 이렇게 ESG가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ESG라는 단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를 잘 담아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림을 봐보죠. ESG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SDGs도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요, 안타깝게도 선진국에서는 ESG가 많이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SDGs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ESG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SDGs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과연 합류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ESG 정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요. ESG의 정의를 보면 ESG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재무적 가치만 봐왔던 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만요. 맨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죠?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회 전반의 가치, 사회 전반의 문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관점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높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점이 하나의 여기에 단점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많은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공급망 갑질 아니면 고객 정보 유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재무제표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다지 원하는 정보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 섹터에서 ESG 리포트와 또는 ESG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데이터화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종 산업 내에서 어느 기업이 좀 더 리스크가 없는 것인지 또는 기회 요인을 잘 파악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ESG가 기업 중심으로, 특히 투자자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봐보죠. 이 내용을 다 볼 건 아니고요. 과연 이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 ESG를 실천하는 것인가요? 환경 맨 앞에 있는 대기오염 감축만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 전반의 대기오염 감축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업 내부에 대기오염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기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ESG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ESG에서는 각 산업별로 중대성 평가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것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제약회사는 환경 관련되어서 독성물질 관리를 잘하기를 요구합니다. 제약회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망할까요? 그렇지 않죠. 독성물질을 잘못 관리하게 된다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서는 제약회사 관련되어서 이렇게 독성물질 관리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는 그러면 이산화탄소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즉 ESG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 전반이 그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ESG는 기업의 리스크와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ESG의 어떤 도화선 중에 하나가 되었죠.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입니다. 블랙락이 하는 가장 순도가 높은 ESG 펀드가요. 이 저탄소 목표 ESG 펀드인데요.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플, 아마존 이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순도가 높은 기업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잘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ESG의 수준이 여기에 앵커링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문제를 극복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ESG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사회적 가치와 ESG를 다시 한번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요.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요. 사회적 가치는 사회환경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결과물이죠. 여기서 제가 어떤 열매로 표현을 했는데요. 반면 ESG는 뿌리와 줄기가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든다면요. 사과가 열리든지 토마토가 열리든지 오이가 열리든지 이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줄기와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주류 ESG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쪽에서 ESG를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 기업이냐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ESG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ESG는 back to the basic,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ESG의 항목들을 보면다면요, 모든 기업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기본이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ESG를 한층 발전시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각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여러 사회적 아젠다 부분들을 풀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은 또 다른 사회적 가치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중심이니까요. ESG 중에서 사회와 관련된 사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사회입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공급망, 고객, 그 다음에 직원, 지역사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공급망과 고객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잠시 넘어갔는데요. ESG 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된 거짓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 전반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공헌으로 덮으려고 하거나 라는 것도 저는 ESG 워싱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환경적 폐해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사회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공헌에서 시작하지만요, 좀 더 지나게 된다면 그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사회환경적 폐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공헌이나 이런 쪽에서도 더욱더 순도가 높은, 더욱더 치열한 홍보가 아니라 PR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ESG 워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비즈니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공급망과 고객 중심으로 사례를 하나씩 들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입니다. 벤앤제리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요, 미국 내에서는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1987년도에 아이스크림에 브라우니를 섞겠다라고 하는 신제품을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니를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 나섰죠. 그 기업이 바로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인데요. 뉴욕시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실업률이 26%에 달하는 매우 빈곤한 지역에서 어떤 그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모토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우리는 브라우니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브라우니를 만든다라고 하는 모토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직원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스는 5년 전에 이 회사에 왔는데요. 무려 12년 동안 마약 혐의로 복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60세나 됐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취업 당시에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이 윌슨이 마약 전과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윌슨은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당시에 단 3가지 질문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설탕 한 포대 정도 들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라는 것만 묻고 채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레이스톤 베이커리가 열린 채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자신만이 아니라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기업에도 열린 채용 정책을 채용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더 바디샵은 2019년도부터 그리고 리노푸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열린 채용 정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198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지 5년도 안 됐는데 벤앤제리스가 이렇게 공급망으로 같이 협력을 하면서 30년 이상 그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더 증폭시켜 왔습니다. 그러자
이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자신이 남은 수익으로 재단을 만들어서요, 열린 채용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공급망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갔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지역사회 문제다라고 한다면 기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부도 어떤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기업은 지금 러쉬죠. 러쉬는 처러티삽이라고 하는 이런 바디로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뚜껑에는 여러 단체들이 새겨져 있고요. 이 새겨져 있는 이 러쉬 제품을 사게 된다면요, 부가세를 제외한 전액이 그 기업에게 고스란히 가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런칭한 이후에 매출 기준이거든요.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요. 매출 기준으로 1%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선정하는 방식이 매우 좀 특이합니다. 일단 한 기업당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들을 본다면 이 4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보죠. 제한된 자원을 가진 단체만 선호합니다. 즉 전국적으로 명망성이 있거나 대규모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그런 단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어떤 캠페인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NGO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즉 플랜카드를 내걸고 사진 찍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대신에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는 ESG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PR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 전환돼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 러쉬 사례처럼 더 많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쉬는 제품만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고객, 매장,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고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객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직한 사례의 특징을 본다면요. 첫 번째도 무엇보다도 미션에 연관돼 있고요. 그 미션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ESG 기반 위에 더욱더 ESG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것은 바로 ESG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은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영역입니다. 즉, 이 오퍼레이션에서의 ESG를 더욱더 치밀하게 해나가면서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선진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추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경영의 울타리 내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ESG가 자신의 1차적인 공급망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객들과 같이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는데요. 더 거슬러 가서 원재료 생산 단계까지 한다든가 또는 폐기 단계까지 책임진다든가 그리고 자신의 잠재적 고객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는 각자 자기 문 앞을 깨끗이 청소하면 세상은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 앞만을 청소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세상은 복잡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 지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우리는 행성도 돌봐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문 앞만이 아니라 물론 자기 문 앞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우리 사회는 문제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기 문 앞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구, 행성을 돌보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레베카 핸더슨은 자본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어떤 전 사회적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행동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투자 시스템을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도 시스템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선도하는 영역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즉 정부, 지자체, 소셜 섹터, 사회적 가치 기업 그리고 일부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서 나가는데요. 그러나 그 기업들을 혼자 가게 된다면 고립이 되겠죠.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협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제도화가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힘을 받고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서대문 그러면 이렇게 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서대문구에도 보면 바틀클럽이라고 해서 이런 다효형 컵을 다 같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미 11개 카페들이 가입을 했고 이런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다수의 기업, 기관, 정부, 시민들이 협력을 해서 집합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틴 노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협력이다라고 하는데요. ESG에서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것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협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기업 내부나 어떤 기관 내부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각자 실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위해서 어떤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들이 앞서 나가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그것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진석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ESG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께서 ESG와 복지 서대문이라는 주제로 서대문구의 정책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ESG로 복지와 어떻게 결합이 될까? 사실 앞에서 설명하신 두 분의 말씀은 한 분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한 분은 기업에서 ESG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두 분 다 전문가신데 저는 복지와 결합, 현실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지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순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안산 자락길이 아니고요. 자락길 옆에 있는 등산로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흔히 봤던 안산 자락길 같죠? 그런데 이 안산 자락길이 아닌 이 등산로는 계단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환경은 보기가 좋은데 소셜 입장에서 생각하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관점을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후 환경을 얘기할 때 북극곰이 항상 잘 나오잖아요. 북극곰이 갈 데가 없다. 근데 북극곰뿐만 아니죠. 우리 인류도 정말 지구가 여러 개가 있다면야 이거 다 쓰고 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면 되겠지만 우리 인류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지구를 지속적으로 함께 후손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를 우리가 북극곰 신세처럼 우리 인류가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저희 서대문구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동네 사진이에요. 네. 가까운 건너편 쪽 어느 지역 사진인데 많은 걸 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재활용할 게 많이 있겠다는 생각 드시죠? 대부분의 이제 컵들인데 이런 플라스틱, 종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 많죠. 저는 구청에서 간단하게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종이컵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보자. 실제로 저도 점심을 먹고 나면 안산 자락길 아래쪽에 있는 산책길에 잠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오름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게 되는데 텀블러 가지고 가서 그 커피를 마십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바로 ESG를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까?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져가 볼까? 우리 사회에서는 ESG 혁명이 온다 내지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ESG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ESG가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ESG라고 규정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런 부분과 연관된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 행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를 전기마을버스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기마을버스 6대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마을버스들도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탄소를 줄이게 되는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자체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만 동시에 또 우리 전체 사회에서 실천하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주말에 흔히 이분들이 잘 걸어놓는데요. 왜 주말에 걸냐면 평일날 걸어놓으면 바로바로 철거하니까 우리가 퇴근하고 주말을 맞이한 주로 금요일 밤에 내지는 토요일에 걸어놓습니다. 저는 역으로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에도 보이는 대로 다 철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대문은 불법 현수막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 현수막 많이 걸려 있죠. 지속적으로 철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간을 현수막이 가리는 것 자체도 우리의 환경을 그분들이 저해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철거하는 행동 자체는 일종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져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저희 모범 사례를 얘기하고 마포구와 은평구가 함께 합동으로 철거합시다. 혹시 자기들이 철거하기 불편한 것은 서대문에서 철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최근에는 많은 곳에서 불법 현수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역시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환경교육을 우리가 하자. 특별히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홍제천에 있는 두바퀴 쉼터를 두바퀴 환경교육센터로 바꾸었습니다. 홍제천을 걷고 다니시는 분들도 쉽게 올라와서 이곳에서 환경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고 또 환경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환경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영역은 환경을 위해서 또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역할을 해나가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거버넌스, 우리 주민과 함께해야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육 이러한 것들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이 ESG를 그러면 복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분야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흔히 여러 가지로 음식물들 포장 배달해 올 때 특히 이제 명절 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얼음팩들 같이 쭉 담겨져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얼음팩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팩들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일입니다. 복지적으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림으로써 소득이 발생되게 하는 것, 즉 소득을 창출하고 일을 하게 하는 복지는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순환하게 하는 자원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스팩 공유 사업, 이거 대표적인 저희들의 어떤 ESG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봄 SO 센터에서 또 최근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로 식당에 오시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서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 사실 그분들의 낙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시는 이런 걸 할 뿐만 아니라 점심이 되면 경로 식당 이곳에서 아주 싼 값에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또 활동이 불편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배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배달을 할 때도 예전에는 비닐 주머니에 담아서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배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이거 역시 복지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연결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에너지 효율 사업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 장면은 요즘 흔하지는 않은 장면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많이 없어졌죠.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주로 이제 개미마을 아니면 난가자동에 있는 자원상가 뭐 이런 정도에서나 연탄을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가구에 우리가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이 있도록 하는 보일러로 바꿔간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 환경과 복지가 연결되고 동시에 우리의 소셜적인 측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모든 역할들과 그 내용들이 함께 결합되어질 때 수급받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그만큼 서비스가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복지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많이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백화점 보듬기 사업 잘 아시죠? 이 백화점 보듬기 사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합니다. 기초수급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의 기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매월 돕는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매월 처음에는 50만 원씩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10만 원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매월 지원하는데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지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연대 앞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붕어빵을 만드시는 분이 매월 30만 원을 조선가정을 위해서 2년 계속 지원해주고 계세요. 이분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버시는데 그중에 4분의 1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 거죠. 저는 어떻게 먼저 기부를 하실까? 오히려 본인이 붕어빵 장사하고 계셔서 그 상황 자체도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먼저 그걸 나누시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ESG 중에서 S라고 하는 영역에서 실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복지는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거버넌스를 함께 이루어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역사회가 기부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데 소득이 많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거버넌스의 일부로 협치 사업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복지는 그야말로 ESG 중에서 특별히 G라고 하는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는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업이나 학교에서 얘기가 아까 강의 때 보니까 이 부분, 엔바이러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역할도 많이 있는데 S나 G 쪽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지방정부라서 S 역할 많고 이제는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영역이 G, 거버넌스. 어떻게 주민과 함께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협치 거버넌스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노사 공익기금으로 매월 월급에서 1%를 모아가지고요. 연말이 되면 행복을 더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사업에 동참해서 나누어 주시는데요. 특별히 백화점 보드게 사업 같은 경우에도 500호 가정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할 때마다 세브란스 병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제가 또 세브란스에 가서 노사 공익기금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또 받아올 것입니다. 우리 백화점 보듬기 같은 경우에도 세브란스라든지 아까 보셨던 붕어빵 아저씨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부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수혜받은 가정이 계속적으로 늘어서 여러분 700호가 훨씬 넘었습니다. 100호, 200호, 300호, 400호, 500호 했는데 특별히 500호 뭐 이렇게 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했습니다만 700호가 넘어서 지원된 금액이 4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라고 하는 영역, 사회적인 영역을 달성하는데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계시는 개인과 법인, 교회와 성당과 사찰 모든 영역들이 이 거버넌스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700세대가 넘는 가정들을 위해서 40억 원이 넘게 지금까지 지원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지와 ESG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도 AI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SK의 서진석 우리 부장님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SK와 함께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AI를 이용해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누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AI 인공지능을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AI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심심하면 노래도 불러달라고 하면 노래도 불러주고 일기예보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누리야, 나 죽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락이 되어져서 119가 오고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사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AI가 우리 복지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의 진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결과물들이 어떻게 복지와 결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소셜 측면에서 또 SK라고 하는 기업이 저희와 함께 해주는 이런 좋은 작동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수혜를 받고 계신 450의 그 가정들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저러한 경우에도 케어 매니저가 있어서 아까 그러한 경우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조사하기도 하고요. 또 긴급한 신호가 나오면 119가 출동하기도 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첫 장면에서 제가 보여줬던 장면은 우리 안산자락길 옆에 있던 계단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계단이 없는 안산 무장의 자락길입니다. 무장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데
계단 없이 장애 없이 지그재그로 해서 산을 한 바퀴 빙 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인데 이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죠. 바로 이 부분이 단순히 안산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똑같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또 동시에 거버넌스적 작동이 이루어지죠. 저는 이러한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 서대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자락길을 안산을 통해서 만들고 북한산에도 반다령의 무장애 자락길을 만들었습니다. 신촌 연서로에 차 중심의 도로가 아닌 주말이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이러한 사고, 이거 역시 ESG와 연결되어 있는 복지와 결합된 이런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영역은 소셜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버넌스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기로 일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연수도 보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지금 금년에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외 연수도 보내드림으로써 현장에서 여러모로 힘들 때 연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도록 저희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축제를 저희는 함께합니다. 특별히 이건 거버넌스적 측면이 강한데요.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보장협의체, 이를테면 우리가 마범협의체라고 불리고 있는 마을을 함께 돌본다 아니면 마음으로 돌본다, 이런 마범협의체이죠.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 복지의 체계가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함께 또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들과 함께 그리고 관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의 되는 이런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마범을 찾아서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도 서로의 고민을 나눕니다. 각 동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제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나누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복지체계가 훨씬 더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해내는데 지금까지 93개를 이렇게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하게 서로 결합해서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냅니다. 예전에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마틴 루터가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나무를 심겠다. 저희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푸른 나무를 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석진 구청장님의 서대문구 ESG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천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ESG 관점에서 소개해 주셔서 ESG와 사회복지 만남에 대한 많은 분들의 호기심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ESG에 대한 학계, 기업, 공공의 이야기가 만나 열띤 논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 연사분의 토론을 만나보기 전에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자리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ESG에 대한 아이디어와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키트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방대욱 다음 세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사회를 맡게 되는 다음 세대 재단 방대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의 그 발표를 들었는데 저는 ESG 관련된 발표를 이제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멋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농담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수준까지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전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좀 궁금한 내용들을 세 분 발표자들께 여쭤보면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ESG가 지금 강풍이 불고 있고 유행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주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기업과 공공의 ESG 인식과 적용이 어떻게 다를까 아니면 비슷할까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SG가 이번 주제처럼 복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ESG가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의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정도의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ESG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기관이나 아마 지자체 같은 경우는 ESG가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는데 이게 좀 낯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비영리 기관에서 ESG에 대한 민감성을 왜 가져야 되는지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구청은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입니다. 결국은 실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천하려고 하면 그래도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뭘 알아야 되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정말로 그 ESG도 그렇고요. SDG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의외로 쉽게 이거를 인식하고 배우고 또 실천한다는 것이죠. 저희 사회가 역동적인 사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SDG 개념도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제 이런 건데 저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각 부서별로 계획을 내고 실천 방안을 쭉 이렇게 함께 토의를 해서 그거를 준비하고 계속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또 ESG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큰 차이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엔바이러먼트냐, 소셜이냐, 거버넌스냐 이렇게 묶은 것인데 이거를 SDG 목표하고 다 결합해도 언제든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이 SG에 부합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해야 될 의사결정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만 정하면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ESG라고 하는 개념이 공공에서도 기업에서만큼 공공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용어를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만 잘하면 저희 할 역할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내용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 같아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ESG가 새로운 용어일 뿐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발표 내용을 들으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 기업을 만나는 게 주로 사회공헌이나 이런 형태, 사회봉사나 이런 형태로 만나는데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해봤지만 기업이 사회공헌과 사회가치와 관련돼서 엄청난 변신들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단을 만들었다가 CSR 팀을 만들었다가 CSV 팀을 만들었다가 가치 창출팀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ESG 팀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과연 사회공헌과 ESG가 과연 뭐가 다르냐? 매년 김장 나눔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도자료에 ESG를 실천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ESG가 MSG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오늘 또 기업에서 나오신 우리 서진석 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공헌은 ESG 중에서도 매우 일부 영역입니다. 사회 영역도 공급망, 고객, 직원, 지역사회가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좀 일부가 사회공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중에서 사회공헌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사회공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ESG 경영을 통해서 내부의 환경, 사회 문제를 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과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공헌이 다 ESG 워싱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부의 ESG 문제를 잘 풀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사회공헌도 잘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정말 진정하게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장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다양성, 포용성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다양성, 포용성을 실천하고 하면 그것이 울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ESG는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기본을 다지고 그거 위에 사회공헌을 하게 된다면 사회공헌도 더욱더 뾰족하고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조금 질문을 드리면 한편에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ESG라는 용어가 생기고 기업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사회공헌을 좀 줄이고 오히려 ESG라는 투자적 관점에서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기업 사회공헌의 면죄부 같은 의미로 ESG가 쓰이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부서에게 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부서에게 사회공헌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 ESG가 오니까 그 부서가 ESG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ESG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전략부서, HR부서 모든 부서가 달라붙어서 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공헌하는 부서에게 ESG도 하라라고 한다면 사회공헌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ESG는 기본적으로 자신 기업 내부의 사회환경적 폐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투자기관들이 한쪽에는 ESG 투자라고 하는 돈, 다른 한쪽에서는 ESG 지표를 들면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먼저 힘이 좀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ESG 경영을 진정성 있게 하는 기업들은 또 사회공헌도 또 강화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사회공헌이 좀 더 좀 위축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탄탄하게 모든 기업들이 된다면 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대문구에서도 보니까 기업과 상당히 많은 협력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회공헌에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 ESG 경영과 복지 관점에서 기업 사회공헌을 구청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기업들이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구청에서 그러니까 공공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좀 같이 이러한 것을 합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그거를 함께 손잡고 만들어 주시는 영역들이 실제로 저희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 보듬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고 법인이고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참여하면 훨씬 지속 가능성이 더 있지요.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 개인 사정이 어려워지면 기부 행위를 매월 하던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은 가능하면 이런 영역에서 크게 자기들의 어떤 그 기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성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맺어졌을 때 저희는 사회적인 어떤 빈틈, 사각지대를 메꿀 때 기업이 저희를 활용하시는 거죠. 저희는 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고 그런 과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계속적인 기부가 되는지를 팔로우업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기업에서 그런 역할까지 다 일일이 하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기업은 기업의 목적,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은 저희에게 이를테면 자금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좀 그런 측면이 사회적 공헌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시간 댓글을 좀 봤더니 제가 서대문 구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아마 백가정 보듬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백가정 보듬기 사업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돼야 된다고 이렇게 댓글이 달리네요. 예. 아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기업들의 참여도 좀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뭐 분위기를 좀 바꿔서 ESG가 이제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된 게 사실 많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된 게 많은데 공공행정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국가복지라는 차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이런 것 혹은 역할은 무엇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흥준 교수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글쎄요, 이제 ESG의 당사자로서 국가가 지자체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이것이 당사자라고 했을 때 그걸 함께 돕는 협력자로서도 저희가 두 개 다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그게 국가의 목적이죠. 그리고 지자체의 목적이기도 하고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환경이든 아니면 사회든 거버넌스 이제 활동들을 쭉 진행해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성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긴 했지만 정말 잘했을까? 예, 조금 부족한 부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쭉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곳곳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할까라고 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좀 과감한 성찰 같은 것들은 당사자로서 한번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ESG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환경과가 뭐 따로 있고 복지과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은 것이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일회용이 아니라 이렇게 다회용으로 배달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단열이라든지 어떤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하고 이제 환경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함께 가는 아이디어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협력자라고 좀 생각을 하면 아니면은 뭐 주체자이지만 이제 거버넌스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공이 뭐 서대문은 이미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훨씬 더 좀 말캉말캉해져야 된다. 예, 이제는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이렇게 쉽게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영리든 기업들이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벽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함께 일하고 함께 프로젝트화하고 함께 바로 하면서 성과를 이렇게 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조직 구조를 더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저도 이제 행정학과에 있습니다만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기업들은 손을 내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공공이 낼 수만은 없고요. 그게 이제 사회혁신이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직접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기업들이 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 아까 우리 붕어빵 우리 사장님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도 쉽게 이 ESG가 하나의 우리 서대문구 혹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내 경영 자체가 곧 ESG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 같은 것들을 다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단어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는 좀 행정이 말랑말랑해져야 될 것 같다. 예. 사실 다가가기 쉬우려 그러면 말랑말랑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아마 협력이라는 형태가 아마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또 한편에서 그 아까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이 사실은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균형추가 살짝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능은 아주 막강하게 커지고 있고 국가의 기능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커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진정한 ESG가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좀 더 말랑말랑해지고 시민들하고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청장님께 바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민들은 굉장히 바쁘고 국민들은 바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직장 한번 다녀봐라 평범하게 되겠는가 이게 시거든요. 우리 아마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일상을 영위하기 바빠서 ESG가 과연 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갈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ESG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겠는지 구청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랑말랑하지 않은 데가 사실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입니다. 현장에 함께하는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 변동에 민감하고요. 사회적 이슈에 바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 올라갈수록 규제가 강해지고 그리고 권한을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문제를 바꾸는 방식은 뭐냐면 전 지방분권이 그래서 강화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지방분권, 재정분권 얘기하면 저 지방정부들이 자기네들 권한만 커지게 하려고 자꾸 저런 걸 얘기한다. 책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미 지방자치가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져 와서 거의 한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성숙했고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의제를 중앙이 더 잘할까? 지역이 더 잘할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차라리 그냥 공모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6개 시군구에다가 우리가 사회공헌 사업 내지는 ESG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하는데 여러분 응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컴피티션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과 맞는 쪽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기초지방정부에게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나눠줬어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SH나 LH가 임대주택을 준비할 때 애완견을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견우일가라는 임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청년들이 그 반려견과 함께 사는데 일반 임대주택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반려견만 키우는 청년들만 한번 모아서 임대주택 해주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지방정부의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또 특별히 또 제출해서 냈던 것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민주화운동을 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교육받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데 이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하자. 그래서 나라사랑채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하셨던 지사분들의 후손 또 민주화운동 당사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상을 조사합니다. 단순히 뽑는 게 아니고 전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중앙은 어떤 기준만 정해서 기준에 맞으면 그냥 지원하는 이런 방식인데 현장에 있는 지방은 구체적으로 가서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라사랑채라든지 견우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방정부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임대주택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대주택이라는 방식도 일종의 복지잖아요. 주거복지. 만약에 청년들을 위해서 어느 기업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지금 서울시가 산업진흥원하고 그러한 산업진흥전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기관을 하는 지방정부에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손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과 이론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해주자는 거죠.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가 몇 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 지방정부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ESG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미래 그 신성장 전략을 오히려 그 ESG 활동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동시에 기업이 이러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오히려 해줄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학교와 연계하면 저희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서비스를 쭉 하듯이 저희는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하든 그런 모양대로 교육 서비스하고 행정하고 모아주고 관리하고 팔로업하고 학교에서는 좋은 교수들과 강사들을 파견해줘서 그분들이 가르친다면 기업에서는 저희들에게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시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학교와 그리고 지방정부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어떤 정부를 얘기할 때 중앙정부를 먼저 상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를 상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 보이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앙정부, 뭐 기재부, 뭐 산업부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청 그러면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서대문이 말랑말랑한 건지 지금 채팅으로 좀 예. 그좀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ESG라는 걸 어떻게 시민한테 조금 국민한테 어떻게 조금 잘 알릴 수 있을까요? 그 바쁜 분들. 예. 저희는 ESG 그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뭐 저희 공무원들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공헌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협치라든지 이런 새로운 행정 시스템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 구조다. 그런데 하나로 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 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ESG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만 주면 굳이 뭐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시대를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
이런 자긍심만 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외로 구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들 제가 이렇게 가보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게 많이 안 알려져서 안타까운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리는 작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질문은 아마 세 분께 동시에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그 아마 기업에서도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또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건데 복지기관 입장에서도 ESG 경영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혹은 ESG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재원들, 이런 확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은 또 우리는 복지기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서진석 팀장님께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ESG는 자기 내부를 향해서 날리는 화살이자 또 사회를 향해서 날리는 화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관점에서 자신 조직 내부에서 ESG를 개선할 과제를 찾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비용이 늘기도 하는데요. 재활용률을 늘리고 수거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ESG가 곧 모든 것이 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ESG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녹색 소비를 해줘야 되고요. 또는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시민의 일부로서 참여해야 되고, 기업도 이런 부분들을 내부화함으로써 늘어나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세금을 좀 지출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민도 참여해야 되고 기업 모든 주체들이 그 늘어나는 비용들을 조금씩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최영준 교수님 짧게. 예, 그러게요. 일단은 중앙정부와 그 지자체의 역할 구분이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정부는 그런 개인을 좀 안정화하는 그런 정책들, 너무 그 개인의 어떤 생계 문제까지 지자체에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이 자원을 다 동원해서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안정된 수준의 그 최저 생활 보장을 제대로 좀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재량들을 상당히 많이 지역에 좀 넘겨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이 너무 그 중앙정부 이거 너무 좀 구체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칭하는데 너무 많이 안 들어가고 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방식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지역도 사실 예산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생각나고요. 이제 아마 서대문 우리 서울만 해도 좀 덜 느끼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농촌이나 이런 데 연구를 좀 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제 진짜 우리 기업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작은 기업들도 우리 지역 소멸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함께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의식들을 형성하는데 뭐 공공이든 아니면 시민들이 조금 더 참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복지기관들한테 ESG 경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복지기관을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가거나 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하고 그 경진 대회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우수한 단지들을 뽑아서 이를테면 전기료를 지원하거나 뭐 이런 걸 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준 아파트는 저희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목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어느 복지관이 이를테면 어떤 복지의 성과, 뭐 독거노인을 더 많이 챙겼다든지 아니면 뭐 더 많은 도시락 배달을 했다든지 이런 뭐 경진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 근데 그 경진대회가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쟁의 촉진이 아니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기업에서 좀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은 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 사전에 ESG를 어떻게 복지에 좀 결합할 수 있을까 실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디어가 곧 실천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아마 구청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보시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세 분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짧게 한 분당 2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석 팀장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ESG니까 거버넌스 관련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이런 부분들이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이 열린 소통들이 있어야지 환경과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은경 교수님. 저도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천영님. 네, 저는 현장에서 올라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시민들이 주신 저 아이디어를 그대로 저희가 정책으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한 6초 정도 남았으면 이제 제가 클로징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ESG가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복지기관에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언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에릭 홉스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되고 함께 나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이야기의 출발이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희가 만나서는 그래서 서도민구에서는 ESG 이렇게 잘 실천해서 이렇게 지구가 좋아졌다라는 우리 지역이 좋아졌다라는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음 자리를 기약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석진 구청장님과 최영준 교수님, 서진석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낯선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내일과 모두의 복지를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서대문 복지 이슈 포럼 ESG와 미래복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